살인자의 빨간 손. 오늘 지인한테서 받은 작은 신앙이 주머니 속에 잘 있는지 확인하면서 사사구치 히지로는 밤길을 서둘렀다. 산겐자야역에서 지상으로 나와 순환 7호선을 향해 세타가야 대로를 걸었다. 곧 아케이드에서 조금 떨어진 옛길로 들어간다. 상점가에 과도한 대원 사인이 얌전해지는 좁은 골목길 끝에는 곳곳에 깊은 어둠이 괴어 있다. 산겐자야는 시부야에서 지하철로 10분 이내라는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도 급격하게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안적한 장소가 남아있다.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가볍게 쥐어보았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체온에 가까운 따뜻함이 지문의 골을 따라 전해졌다. 체온과 같은 온도라면 따뜻하다고도 혹은 차갑다고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열기가 조금씩 더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앙이라고 표현했지만 무언의 작은 동물에 가깝다. 기원, 소원, 소망, 희망, 절망, 동경.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이런 말들 중에 몇 개가 현실이 되는 것일까? 아마도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을 찾는 것이다. 점술이 그렇고 주술이 그렇다.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역시 그렇다. 몇 개 갈림길에서 방향을 틀어 한층 어두운 쪽을 향했다. 이미 몇 번이나 지나다닌 적이 있는데도 이 골목길에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발끝을 향해 시선이 집중된다. 언제였던가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고양이의 꼬리를 밟은 적이 있었다. 고양이도 놀랐겠지만 그 단말말을 떠올리게 하는 비명소리에 놀라서 히즈루의 심장도 멈출 뻔했다. 발밑에 특히 신경을 쓰게 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마침내 목적지에 막 도착하려는 순간 바로 옆에서 불빛이 나타나 눈을 찔렀다. 어딘가 무례함이 느껴지는 빛은 커다란 손전등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순간 빛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굳이 모습을 보지 않아도 운동선수 계통에 다부진 체격이 떠오르는 굵고 낮은 목소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다. 말투로 할 수 있는 자귀적인 정중함과 손전등을 상대방 얼굴에 직접 비추는 무례함이 그 정체를 직감적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 주변에 사시나요? 저 괜찮으시다면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명함의 대조에 당황하던 히즈루의 눈에 마침내 제복을 입은 경찰의 모습이 들어왔다. 사사구치 히즈루, 24살, 직업은 파견 프로그래머. 오늘 오전까지 교토에 출장 중이었다. 라는 등의 사실을 알려주고 히즈루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얼굴 부근까지 들어 올렸다. 사는 곳은 246번 국도 맞은편이에요. 저 가게에 선물을 가져가는 중이었고요. 집게 손가락으로 경찰 등 뒤에 어둠을 가리켰다. 어둠 속에 하얀 초롱이 걸려있다. 통통한 등신대의 하얀 빛은 뒷발로 서서 먹이를 보채는 백곰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 빛의 가운데에 가나리아라고 적혀 있다. 이런 곳에 가게가 있었네요. 경찰이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난 소리를 내었다. 가게가 있는 걸 모르셨어요? 네, 전혀 몰랐네요. 얼마 전까지는 저쪽을 관할하고 있었으니까요. 요리가 상당히 맛있는 맥주바예요. 가게는 작지만 하고 덧붙인 이유는 경찰의 체구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왠지 꼭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았다. 내일 아침이라도 탐문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마 가게 주인은 다른 곳에 살 거예요. 정말로 작은 가게거든요. 바로 그때였다. 그을린 삼나무로 만든 가게 문이 열리고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얼굴에 에이프런을 두른 사람이 나타나며 이렇게 말했다. 영업시간이 끝나는 12시 넘어서라면 언제든 괜찮습니다. 가나리아의 주인인 구도가 히즈루를 향해 인사했다. 지금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저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필스너 글라스 가장자리를 비어서버 꼭지에 대면서 구도 데스야가 말했다. 이 가게에는 항상 알코올 도수가 다른 4종류의 맥주가 갖춰져 있다. 가장 도수가 높은 12도짜리 맥주는 텀블러에 얼음을 띄워서 마시는데 히즈루는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없다. 항상 5도짜리 라거를 주문한다. 살인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젊은 여성이 살해됐어요. 이런 말도 구도가 하면 조금도 불쾌감이 들지 않는다. 분명 이 가게 주인의 특별한 능력일 것이다. 가까운 곳이었나요? 네, 바로 뒤 맨션이었어요. 서너 명이 앉을 정도의 카운터석과 테이블이 2개. 딱 그 넓이밖에 안 되는 가게다. 그러나 잠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가게 협소함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건축 전문가라면 가게 안의 공간 활용을 어떻게 했고 색을 어떻게 사용해서 넓어 보인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댈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런 억지 이론을 펼치기보다 이 가게의 신비한 분위기 자체에 순순히 빠져들기를 원한다. 제가 교토에 가 있는 동안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군요. 히즈루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요 사흘 엄청 더웠죠? 네, 9월이 끝나가는데도 완전히 여름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도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은 좀 시원해졌는데 어제까지는 햇살도 습도도 완전히 한여름이었죠. 초봄에 사만사온 같은 건가요? 글쎄요. 막바지 여름의 역습, 리벤지 매치. 소박대기 여름이라고 하면 품위가 없어 보이죠?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대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음식을 먹는 곳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며 구도는 말을 아꼈지만 사건이 이틀 전 뒤쪽 맨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들려주었다. 근처에 메밀국수 가게 배달원이 오후가 지나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절반쯤 열린 문틈으로 젊은 여성의 교살 시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사후 추정 약 20시간. 그릇은 전전날 피해자 본인이 주문한 것이었다. 맥주바 가나리아는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따라서 찾아오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다. 히즈루는 이 가게를 알게 된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단언할 자신이 있다. 하지만 살해당한 여성은 가까이에 이렇게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살해라는 더없이 불행한 사건에 휘말린 그녀가 생전에 이 가게 손님이었더라면 그나마 좋았을 것이다.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 가게 손님이 아니었던 것이 그나마 위안이에요. 조금 난처한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는 구도를 보자 살해당한 젊은 여성의 불행이 그리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대신에 자책감이라는 가시가 감정의 어딘가를 찔렀다. 그건 정말로 다행이라며 차마 동조할 수는 없었다. 그때 카운터석에 낯익은 여자 손님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자 말고 다른 손님은 없다. 어머, 이지마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 여자 손님은 이지마 나나오라는 이름의 프리랜서 작가라고 들었다. 히즈루도 회사라는 조직의 얽매인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나보다 몇 살 위가 아닐까? 몇 번인가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런 느낌이 들었었다. 꽤 오래전에 그녀의 지인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초로의 하이쿠 시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히지루 역시 오늘은 출근 시간이 이른 편이었지만 그녀 역시 프리랜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했다. 이 주변에도 소동이 있었나 보네요. 나나우가 말하자 카운터 안에서 구도가 말했다. 네, 게다가 괴담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하러 온 거잖아요. 이지만은 일이라고 하면서 잔을 얼굴 앞에 들어보였다. 일이요? 일이라고요? 히주루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묻자 나나우가 대답했다. 어머, 히주루 씨는 모르는구나. 최근에 이 주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괴담이 유행하고 있어. 빨간 손의 악마가 초등학생을 노린다는. 아, 그 얘기요? 저도 어렴풋이는 사체가 발견되기 몇 시간 전에 맨션에서 도망가는 수상한 남자의 뒷모습을 어느 초등학생이 봤대. 사망 추정 시간과 거의 겹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남자를 중요 참고인으로 쫓고 있고. 그럼 그 남자가 빨간 손의 악마라는 건가요? 적어도 그 초등학생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 이 근처에 사는 빨간 손의 악마가 틀림없다고 말이야. 설마요. 히즈루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었다. 자신의 흥분된 감정을 이지마가 알아챈 것은 아닐까 불안해서 얼굴을 쳐다보았다. 다행히 나나오는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어서 이상함을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았다. 물론 손이 빨간 악마 이야기가 나오자 경찰은 바로 흥미를 잃었지만 말이야. 저 나나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글쎄, 말하자면 빨간 장갑을 끼고 있었겠지 뭐. 목격자인 그 초등학생이 경찰에게 빨간 손의 악마라고 3번이나 말했다는 주장이 신문에도 나왔어. 아, 자긴 교토에 있었으면 잘 몰랐겠네. 요즘 시대에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지문이 남는 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추측이지 뭐. 그렇지 않아?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나나오 앞에 있는 맥주잔이 기세 좋게 비워졌다. 언제였던가 구도가 맥주는 잔에 따르면 끝이니까 촌놈을 아껴 잔을 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맥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맥주를 많이 마시라는 얘기니까 가게 영업에 협조하라 이런 말이지. 그 당시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쳤던 사람은 기타라는 단골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지마 나나오는 알짜 손님이다. 계속해서 맥주잔을 비우니까 말이다. 저 선물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추가로 맥주를 주문했을 때 구도가 히주루에게 말했다.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면 좋겠네요. 이건 지금이 딱 제철 음식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다행이네요. 저 나나오 씨한테도 조금 맛을 보여드릴게요. 술을 드신 다음에요. 히주루는 이번에 교토에서 고등어 봉초밥을 사왔다. 어젯밤 파견 근무처 상사가 마지막 밤이라면서 초밥 가게에 데리고 갔었다. 그때 먹은 초밥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왠지 가나리아의 마스터 구도에게도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 근데 이지마 씨는 언제부터 사건 기자로 전업했어요?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잡지에 글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라고 했지만 이지마 나나오의 전문 분야는 생활기사 전반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통 공예와 여행에 관한 기사를 가끔씩 쓴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이다. 살인사건 같은 피비린내 나는 소재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히즈루는 궁금했었다.
담당 편집자가 이런 사건에는 민속학적인 고찰에 의한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묘한 이야기를 꺼냈거든. 민속학적 고찰? 재밌는 발상이네요. 구도가 말했다. 하지만 히즈루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말이 없었다. 본인 스스로 마음의 스승이 야나기다 군이오다 라고 말하는 남자거든요. 재미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너무 조심성이 없는 발언이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소년의 증언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골라내는 작업,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 초등학생의 증언 말이에요. 저기 히즈루가 말을 꺼냈다. 히즈루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작은 새처럼 홀로 남겨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다. 빨간 손의 악마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구도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말했다. 제가 설명 좀 더 드릴게요. 그 야나기다 구니오라는 사람은요, 일본 민속학의 개척자예요. 황당무계한 전래 민화 속에서 역사에 남아있는 진실과 사실을 찾아내려던 사람이죠. 네? 그러면 빨간 악마가 정말로 젊은 여성을 살해했다는 말인가요? 그 부분은 아마 나나오 씨가 생각한 대로 빨간 장갑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자 나나오가 구르는 구슬처럼 맑은 웃음소리를 내었다. 역시 구도씨네요. 구도씨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항상 내 이야기의 일부만 듣고도 전체를 읽어버리네요. 그 정도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악마의 빨간 손이 빨간 장갑일 것이라는 주장은 처음 들었습니다. 나나오 씨의 독창적인 추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뭐 독창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같은 발상에서 그 남자아이가 경찰한테 3번씩이나 빨간 악마라고 주장했던 것을 검증하고 싶어서요. 히즈루도 여기까지 듣자 대화에 참가할 수 있는 기본 룰을 간신히 이해했다. 이 가게에는 특유의 게임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참가 조건은 명쾌하다.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 양쪽을 겸하는 사람, 셋 중 하나면 되는 것이다. 마침 손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구도가 사라지고 나나오의 대화 상대는 히즈루로 넘어갔다. 새로 들어온 손님이 말을 건 느낌도 들었지만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빨간 손의 인상이 강했던 것이겠죠? 근데 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살해 현장에 장갑을 끼고 가는 것은 상식이라고 해도 왜 빨간색을 꼈을까? 그거 아닐까요? 빨간 악마의 괴담을 따라하려고요. 글쎄, 그런 짓이 범인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 나나오는 정확하게 히즈루가 내놓은 추리의 약점을 찌르고 이야기를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 그 초등학교 남학생의 증언에 깔려있는 묘하게 확신에 찬 자신감이라고나 할까? 애당초 그 빨간 손의 악마 전설 자체가 의문점이 많은 이야기잖아. 산겐자야에서도 특히 이 주변에만 퍼져 있는 점도 이상하고 말이야. 다른 세계에서 온 신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귀신도 신도 다른 세상에서 온 침입자라고 하던데요. 맞아. 반대로 도시 전설에 나오는 요괴는 토착적인 것이 많아. 화장실에 하나고 그것도 그렇고 아주 오래전에 입 찢어진 여자도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인간이 어떤 이유로 요괴로 변한 것이잖아. 하나코는 계모한테 괴롭힘을 받았던 소녀였고 입 찢어진 여자는 성형수술에 실패한 여성이라든가 새벽에 집 인형에 주술을 걸던 여성을 잘못 본 것이라든가 말이야. 근데 이 빨간 손의 악마에 관해서는 전설의 기초 부분이 완전히 잘려 있거든. 인과 율에서 결과인 과만 있을 뿐
원인인 인이 빠져 있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의 소문이잖아요. 도시 전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 진실의 쥐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법이거든. 그때 문득 이쪽을 향한 시선이 느껴졌다. 나나오하고의 대화에 빠져 새롭게 들어온 손님에게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네요. 시선의 주인이 내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히즈루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조금 전에는 실례가 많았어요. 저도 제 일을 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업무였으니까요. 제복을 벗으면 이렇게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놀랄 정도였다. 조금 전 가게 근처에서 탐문을 하던 경찰이 사복을 입은 손님이 돼서 눈앞에 있었다. 다음 날 히즈루가 오후 8시 넘어 가나리아를 찾았더니 이미 이지마 나나우가 스톨에 앉아 필스너 글라스를 한 손에 들고 다른 단골구와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빨간 손이 지문에 대해 등에 말이 섞여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사건에 관한 것이 틀림없다.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벽의 고리에 걸고 상의 주머니에서 작은 돌 모양의 물건을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다. 자기야, 이건 뭐야? 여자다운 눈썰미로 나나오가 질문했다. 아, 이거요? 친구한테서 받은 건데요. 그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하는 순간 카운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 파워스톤이네요. 아, 북미 원주민들의 부적이에요. 역시 기타시네. 점술사답게 아주 빠삭하시네요. 작은 돌, 즉 형석에 이리의 발톱을 새겨 넣은 것이었다. 히즈루가 올려둔 이 작은 돌을 이지마 나나우가 신기하다는 듯이 만지작거리며 살펴보다가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말을 걸어온 단골 손님은 기타라는 이름이다. 듣기로는 시부야 중심가에서 점술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북미 원주민이라는 말이 히즈루의 마음에 들었다. 점술은 일종의 정보 전달 기술이다. 선택한 단어의 질이 그대로 점술사의 질이 아닐까. 인디언이라는 무신경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기타가 수준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여겨졌다. 이거 이리의 발톱이네요. 이것을 갖고 있으면 온갖 거짓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죠. 진실의 상징입니다. 약자한테만 허락되는 자그마한 기도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겠죠. 히즈루와 기타의 대화에 이지마 나나우는 전혀 흥미가 없다는 듯이 자신의 잔을 비웠다. 무언가를 기원하기보다는 목표를 위해서 행동을 선택할 타입의 여성일 것이다. 나나우는 그런 여자로 보였다. 그런 자질을 갖지 못한 자신이 이따금씩 답답하게 느껴지는 히즈루였다. 그렇다고 무언가를 기원해서 득이 되었던 기억도 없다. 사사구치 히즈루는 그 작은 신앙을 꼭 주며 카운터 너머의 구도에게 마실 것을 주문했다. 결국은 빨간 장갑인 거네요. 이 말로 나나오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오늘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현장 주변을 돌아다닌 것 같았다. 어제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축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 여성은 히로세 미도리. 흔히 볼 수 있는 사무직 여성이었다고 한다. 흔히 볼 수 있다라는 말은 업무에 적당히 임하고 적당히 놀기 좋아하며 애인 이외의 남성과도 적당히 교제가 있다는 의미인 듯하다. 확실히 아주 일반적인 사무직 여성의 모습이네요. 히즈루가 느낌을 말하자 이지마 나나우가 조금 놀란 듯이 물었다. 사사구치 씨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나 그러셨어요? 파견사원이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여자는 교제 범위가 상당히 넓었나요? 특정할 수 있는 남자친구만 3명이었어. 확실한 연인 관계는 아닌 것 같고 말이야. 그럼 그건 그다지 평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하지만 문어발처럼 여러 남자를 갖고 노는 그런 악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막 그렇다면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거나 너무 착해서 거절을 못하는 타입인 것 같은데요. 히주루는 이런 기타의 말에 둘 다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난 아무래도 빨간 장갑이 신경 쓰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증언을 했다는 그 초등학생 말이야. 범인의 뒷모습만 보았다거나 아주 짧은 순간을 본 게 아니야. 오히려 정면에서 확실히 얼굴을 보았다고. 세로줄 무늬 셔츠에 평상복 바지 차림. 다부진 체형이었다는 점까지 기억하고 있더라고. 근데 왜 빨간 장갑만 인상에 남았는지 좀 이상하지 않아? 사건이 있던 날의 기온을 생각해보면 반소매 차림이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말이야. 얼굴 표정이 너무 무서웠던 것은 아닐까요? 살인을 한 직후였을 테니까요.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 장갑을 제외하면 인상이 지나치게 희미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 자주 봤던 익숙한 얼굴이라든가. 그렇다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근처에서 자주 봤던 얼굴이라고 증언했겠죠. 근데 평상시에 익숙한 차림새와 아주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다면 말이야. 기억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익숙한 얼굴과 익숙하지 않은 차림새. 예를 들어 평상시에 헤어스타일을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드러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억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히즈루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지마 나나오의 추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나오의 표정을 통해 지금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저기요, 구도가 말을 걸어왔다. 이야기하느라 좀 허기지지 않으세요? 어제 사사구치 씨한테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좀 드릴까요? 어제 선물로 주신 그 초밥 말이에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드셔보시겠습니까? 구도가 이렇게 돌려서 말할 때는 맛있는 요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확언할 수 있다. 당연히 대답할 필요도 없이 히즈루를 포함한 3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히즈루가 교토에서 사온 고등어 봉초밥에 가느다란 서양식 칼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맛있지만 아주 약간의 손을 좀 더 들여서. 구도는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며 밥만 골라내서 작은 접시에 담아 찜기에 넣고 웃으며 말했다. 저 15분 정도면 다른 맛의 고등어 요리가 완성됩니다. 구도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 가게만이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기분까지 든다. 마침내 다 쪄진 작은 접시에 가늘게 썬 고등어를 올리고 붉은 생강절임과 채 썬 유자, 미리 준비해둔 계란 고명을 올리자 봉초밥과는 전혀 다른 일품 요리가 완성되었다. 혀에 올리자 희미하게 퍼지는 따뜻한 감촉이 기분 좋다. 어제 온 경찰 말인데 이름이 모모세라고 했던가? 나나오의 말에 히주루는 현실로 되돌아왔다. 어젯밤 사복 차림으로 가게에 찾아온 경찰은 모모세 겐지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사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고 돌아갔다. 물론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직업상 히주루나 나나오보다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다. 사건보다는 빨간 악마 괴담과 관련한 참고 의견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현직 경찰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어서 나도 모르게 방심한 채 떠들어댔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그건 확실히 좀 이상하죠. 카운터 저편에서 기타가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기타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전 잘 모르겠어요. 사사구치 히주르의 말에 나나오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저 사사구치 씨, 그 경찰이 처음 말을 걸었던 곳이 가게 밖이었지? 그때 그 사람은 제복 차림이었어. 그렇다면 근처 파출소에서 제복 근무를 하는 경찰이라는 말이 되겠지? 사건 때문에 특별 경계 임무에 동원되었다는 것은 처음 대화를 통해 상상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야. 살인 사건이니까 분명 전문 수사팀이 조직되었을 거라고. 근데 제복 경찰도 수사에 참여할까? 게다가 제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멋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조직을 중시하는 경찰서 내에서 허용이 될까? 나나오 씨, 숨을 삼키며 기타가 말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자네는 지금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항상 모자를 쓰고 있어서 헤어스타일조차 드러내지 않는 제복 차림의 경찰이 완전히 사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 기타 씨, 이걸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추리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히즈루가 기억의 파편 안에 가둬두었던 광경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었다. 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완전히 멈추었다. 기타와 나나오의 대화가 아주 멀리서 들린다. 그렇다면 그는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척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자가 없는지 살피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불리한 증언에는 특히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상부에 보고하는 척하면서 몰래 묵살해버린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경찰이 언제나 정의의 편이라는 보증은 없다 이건가요? 빨간 손, 레드핸드라는 단어의 앞뒤를 바꾸면 헌드레드가 된다는 식의 추리는 수준 낮은 미스터리 만화를 너무 많이 읽은 영향일까? 설마 그럴 리가요. 기타의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히루주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서 주술에 걸린 듯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아닌지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히주로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주술이나 망상의 목소리가 아닌 현실의 목소리가 카운터 안쪽에서 들렸다. 구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리고 히즈루를 보면서 활짝 웃었다. 사사구치 씨는 기억하고 계시죠? 그 경찰이 처음 당신한테 말을 걸었을 때 말이에요. 네, 우리 가게 앞에서요. 네, 대충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원래 관할 구역은 더 먼 곳이라고요. 사건 때문에 멀리 있는 파출소의 순경까지 특별 경계 임무에 동원됐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자 나나오는 정말인지 묻는 표정으로 히주루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럼 뭐야. 괜히 나 혼자 긴장했잖아. 바보같이. 나나오는 여자든 남자든 누가 들어도 매력적인 소리를 내면서 해맑게 웃었다. 근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아니라면 내 추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할 수 없네. 그럼 다시 새로운 추리를 또 해볼까? 오늘은 여기서 끝. 나나오의 말이 신호가 돼서 기타도 계산을 부탁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직 히루주만이 전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마침내 가게에는 히즈루와 구도만 남았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넘어서 가게 정리를 모두 끝내고 커다란
하얀 초롱을 가게 안에 들여놓으면서도 구도는 계산을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히주루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저기, 네, 사실은 저예요. 뭐가 말입니까? 그 괴담을 지어낸 사람이 저라고요. 그리고 이 동네 아이들을 이용해서 괴담을 퍼뜨린 사람도 바로 저예요. 어느새 눈앞에 새로운 잔이 놓여 있었다. 늘 마시던 잔으로 구도도 다시 맥주를 홀짝이고 있었다. 맛을 즐기고 있다기보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처럼 보인다. 안 놀라세요? 아니요, 충분히 놀랐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으시네요. 이유는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히주루 씨가 14년 전 사건의 목격자, 아니, 괴담 내용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누님이 되시는군요. 히주루는 호흡도 심장도 본래 움직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러면 모모세 씨가 이번 사건에 집착하는 이유도 알 것 같네요. 그도 역시 14년 전 사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역시 그런가요? 그렇다면 히주루는 14년 전의 광경을 지금 확실하게 떠올렸다. 변한 것이 없는데 다르게 보이는구나. 히주루는 이렇게 생각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공원에서 흘러간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히주루는 잘 알고 있었다. 기억을 매개로 14년 전과 같은 공원에 서자 안간힘을 쓰면서 그네에 매달리고 철봉에서 물구나무를 서려고 발돋움을 하는 자신이 보이는 듯 했다. 어느 날 엄마가 시켜서 2살 아래 동생 슈이치로를 데리러 공원에 왔던 히즈루는 모래밭에서 피에 물든 동생의 시체를 발견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머리에 타박상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고사의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당시 아직 10살이었던 사사구치 히즈루는 그 장소에 누군가 있었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결국 살인이나 사고사, 그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히즈루는 그때 분명히 보았다. 손이 새빨갛게 물든 채 자신을 돌아보았던 바로 그 사람. 역광 때문에 얼굴은 확실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의 색깔만은 잊을 수가 없었다. 14년은 결코 짧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건이 잊혀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산겐자야를 떠나 다른 구로 이사했다. 아버지가 국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는 말하지만 슈이치로의 사건을 잊고자 했던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상념에 빠져 있는데 저 사사구치 씨 괜찮으세요? 구도의 목소리가 귀에 닿자 주변의 광경이 14년 전 공원에서 가나리아로 돌아왔다. 하지만 신기하네요. 대체 어떻게 아셨죠? 그건 괴담이 아무래도 신경 쓰였거든요. 어젯밤에 나나오 씨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이상한 괴담이라고 했잖아요. 보통은 괴담의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게 없다고 말이죠. 대답을 알고 나니까 당연해집니다. 어린아이가 본 광경을 아무런 각색도 없이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없는 것도 당연하고요. 묘하게 사실감이 느껴졌던 점도 이해가 됩니다. 괴담 가운데 저 멀리 산이 불을 뿜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1983년 미야케 섬의 화산 폭발을 가리키고 있겠죠. 거기까지 알고 나니까 다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14년 전 이 주변에서 일어난 미해결 사건. 그것도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건을 찾으면 됐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와카모리 1번지의 어린이 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하셨죠? 14년 전의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살인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만료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괴담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물론 설마 히즈루 씨가 괴담을 지어낸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구도라는 가게 주인은 카운터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음식 재료만으로 추나 추동을 느끼는 이 사람의 주변에는 손님의 갖가지 표정과 지루한 대화만이 있을 뿐이다. 저는 무력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동생이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살해된 건지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괴담이나 지어내서 만족하는 인간이라고요. 주머니 속에 작은 돌을 꼭 쥐었다. 섬뜩한 차가움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어쩌면 괴담 덕분에 새로운 증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몇 번의 기적이 거듭돼서 범인의 귀에까지 괴담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자수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바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사구치 씨, 구도가 잠시 사이를 두고 다시 말을 이었다. 작은 기원밖에 할 수 없다는 당신의 선량함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시시한 생각 때문에 간절한 기원이 흐려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럼 저를 이해하신다는 건가요?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즈마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4년 전 역광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빨간 손의 남자를 왠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모모세라는 경찰의 나이는 34, 5살 정도일 것이다. 사건이 있었던 14년 전에도 이미 20살 전후의 나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모세라는 사람은 어째서 이 사건에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혹시 사건 자체에 흥미를 보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괴담에 흥미를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히즈루에게 그것은 이미 기원도 못도 아니었다. 하지만 구도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막 화재의 도마 위에 오른 모모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마스터님, 문 좀 열어주세요. 히즈루 씨도 함께 계시죠? 저 사사구치 히즈루 씨, 저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접니다, 저. 슈이치로의 어릴 적 친구 겐지입니다. 모모세 겐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 히즈루는 가나리아의 휴일과 모모세 겐지의 비번이 마침 겹쳤던 어느 일요일에 구도의 전화를 받았다. 야외에서 도시락이라도 먹지 않겠느냐는 말투는 느긋했지만 거절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울림도 있었다. 만나는 장소는 14년 전에 동생 슈이치로를 발견했던 바로 그 공원이었다. 잔혹한 약속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에서 도망칠 수만은 없었다. 더구나 예감이 있었다. 구도가 무언가 대답을 준비했다는 확실한 예감이다. 역시 공원에는 모모세 겐지가 있었다. 그날 저는 슈이치로하고 공원에서 함께 놀고 있었어요. 모모세 겐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 야외 햇살이 눈부신지 구도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했다. 저 동생 옆에는 글러브하고 야구 방망이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모모세 겐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말이죠. 저 사사구치 씨는 제 나이를 상당히 많게 보신 듯해요. 경찰은 제복이나 태도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많게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설마 나보다 어릴 거라고는. 히즈루는 다부진 체구와 낮은 목소리, 거기다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달은 듯 지나치게 침착한 말투까지 더하면 자신보다 어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게다가 그 당시 저는 말라깽이였으니까요. 히즈루의 생각을 읽었는지 모모세가 말했다. 히즈루는 대답 대신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경찰학교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꼬마 겐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괴담이 슈이치로의 사건이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만약 그 괴담을 만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즈음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설마 히즈루 씨와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네, 전유 바로 히즈루 씨를 알아보았어요. 동시에 괴담을 지어낸 사람이라는 사실도요. 곧바로 얘기하려고 꽤나 노력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기회가 없었죠. 14년 전 동생 슈이치로가 죽은 것은 역시 사고였다고 모모세는 전했다. 모모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슈이치로가 모래밭 옆 미끄럼틀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한다. 모모세 겐지는 그걸 보고 바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그보다 빨리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슈이치로를 끌어안았던 것이다. 모모세는 순간 망설였다.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바로 달려가면 그 사람한테 심하게 꾸중을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곧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화장실 뒤에 숨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히즈루가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히즈루가 지르는 비명에 이번에는 그 사람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던 것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만 드렸어도. 이제 됐어요. 진상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살 것 같으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 증거로 주머니 속에 작은 신앙을 쥐자 작은 돌은 오늘도 따뜻했다. 소원도 바람도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크게 기지개를 켠 순간 구도가 말했다. 저 도시락 드실래요? 뭐 간단한 샌드위치밖에 만들지 못했지만요. 결코 간단하게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종류의 샌드위치를 등나무 바구니에서 꺼냈다. 결국 빨간 손의 악마 괴담과 이번 사건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지도 몰라요. 상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구도의 대답에 모모세 겐지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사구치 씨, 그 나나오 씨의 가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그건. 히즈루는 머뭇거렸다. 모모세를 앞에 두고 모모세 범인설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모세까지 부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간 손의 인상과 제복, 그리고 사복에 의한 착각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거 너무들 하시네요. 나도 모르게 범인으로 몰리고 있었군요. 모모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여유가 있었다. 어쩌면 14년 동안 지고 있던 꺼림칙함이란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짐이 그에게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할 만큼 인생의 커다란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기본 줄거리는 남겨두고 다른 요소를 생각해 볼까요? 구도가 말했다. 다른 요소라니요? 예컨대 빨간 손은
장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든가. 설마요. 그러면 범인은 정말로 손이 빨간 악마라는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손이 빨갛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햇볕에 그을린 경우, 뭐 이런 거 말이죠. 사건 전후에 여름해가 계속 이어졌으니까 절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경찰의 말투, 즉 어딘가 의심스럽다는 투로 모모세가 말했다. 반팔을 입어서 햇볕에 탔다고 해도 빨간 손의 악마라고 단언할 만큼 강하게 인상에 남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조건은 동일할 텐데요. 히주르의 반론에도 구도의 웃는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조건이 달랐다는 말이죠. 빨간 손만 인상에 남았다는 사실은 손 말고는 전혀 햇볕에 타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 때만 반소매 차림이었고 평상시에는 긴 소매를 입고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어쩌면 그 긴 소매가 제복일지도 모르죠. 게다가 나나오 씨가 말했던 평상시에는 헤어스타일을 감추고 있다는 가설도 쉽게 버릴 수는 없고요. 그 말은 역시 경찰이 범인이다, 이런 뜻인가요? 물론 경찰만은 아니죠. 그렇다면 지문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만약 범인이 장갑을 끼지 않았다면 방에는 지문이 남았을 텐데. 히주로는 이렇게 물으려다가 헉 하고 숨을 삼켰다. 지문이 있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지문이 있는 편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긴 소매를 입고 있었다고 해도 그 정도로 심하게 손만 타지는 않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아래로 내리고 차렷 자세를 취하려던 모모세까지 도중에 숨을 삼켰다. 그렇죠. 분명 보통 사람들은 새빨갛게 그을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네요. 게다가 아무리 더워도 늘 긴 소매를 입고 있으니까요. 헤어스타일도 알 수가 없다.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걸 벗지 않는 사람이 많다. 구도가 마치 노래를 하듯이 말했다. 더구나 지문이 남아있어도 전혀 의심을 받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의 지문이 어디에도 없다면 의심을 받는다. 라고 모모세가 말을 이었다. 초등학생이 빨간 손의 악마와 혼동할 정도로 왜 손목부터 손끝까지만 햇볕에 탔느냐 하면요. 구도가 이어받았다. 그런데 항상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히주르의 말이 더 빨랐다. 세 사람이 동시에 양손을 가슴 부근께로 올렸다. 손등을 위로 하고 무언가를 잡는 자세로. 결국은 그 사람이군요. 세 사람이 샌드위치를 펼쳐놓은 공원 바로 앞을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었다. 오토바이에는 긴 소매에 하얀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깊이 눌러쓴 메밀국수 가게의 배달원이 타고 있었다.